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뭐 시험을 봐서 이렇게 뭐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 편하게 좀 들으시고 이 최근에 서점가를 들썩이고 있는 요 인문학 분야 베스트셀러 요 책에 관한 저자분을 모시고 또 사실은 이 안에 표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또 숨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듣고 이렇게 편안한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케어랜드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는 케어유라는 회사를 10년 전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회사 사회적 기업 케어유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케어유에서 이 지역의 시니어 분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 이제 마련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다양한 강좌들이랑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북콘서트를 또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우리 해금 연주 장일이 우리 연주자분을 모시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해금 연주를 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게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해금하는 장예리고요. 네,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요즘 이제 계절과 어울리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꽃밭에서라는 곡이에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가까이서. 네. 제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가사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아리랑. 절반은 아시고 절반은 딱 나왔는데 대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날 좀 보소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제목이 미량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량 아리랑이랑 진더 아리랑을 짧게 연주해 보겠습니다. 음원이 하나, 둘, 셋.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한 분만 짧게 마지막으로. 반주 틀렸어요. 그거는 이제.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망치고 있어.
네, 그러면 오늘 저희 그 북콘서트의 주인공이신 우리 김웅철 작가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이 책의 그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현재 그 EBC 경제 채널의 대표님으로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한 뭐 1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야지 이런 자리에 참여하시는데 오늘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이자 또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일본에서 한 30여 년 정도 또 특파원으로도 계시면서 일본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이것들을 또 알려주기 위한 그런 사명감으로 그런 일본 쪽에 대한 제가 작가님이 계신데 설명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하셨고요. 이번에 이 책이 첫 번째 책이 아니라 꾸준하게 또 저술 활동들도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특별히 저도 이제 굉장히 줄치면서 많이 읽었는데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실사례, 그렇지만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책에 다 담지 못한 또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편안하게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만나기 힘든 분이니까 또 오늘 좀 많이 여쭤봐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좀 생소해서 편히 들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강의를 그러고요. 우리 시 대표님하고는 오랜 기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사업하시고 이쪽 분야가 쉬운 분야가 아닌데 하시면서 또 이런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계속해서 저기 가도 되나? 저기 장소가 여기다 그래서 너무 수산물 시장에서 근데 여기 앞에까지 왔는데도 이게 아니겠지 하면서 지금 올라오니까 좀 알게 아까 사전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아주 뜻깊은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거기에 동참하게 된 그것만으로도 저도 뿌듯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금 짧게 강연을 좀 부탁드려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네네. 북토크라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북토크를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토크하는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이 책하고 꼭 관련된 건 아닌데 강의를 좀 이렇게 보통 이게 해온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한 30분, 40분? 네, 3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원래 3시간짜리인데 30분으로 축약을 제가 한번 괴력을 발휘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2000년도 조금 이제 제가 왜 이 자리에 선가를 잠깐 소개를 하고 근데 엄청 덥다. 저는 이제 2000년대 초 중반에 이제 어디 신문사 특파원으로 도쿄 특파원으로 이제 한 4년 일본에 있었고요. 그게 2001년부터 한 5년까지 있었는데 2005년 정도가 일본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초고령 사회로 지금 딱 이 우리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경험이 이제 계기가 됐고 사실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왜냐면 우리나라 그때 고령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고령화 관련해서 뭐 기사를 주문하거나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이렇게 아, 노인들이 많구나 이런 정도만 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한 2010년, 11년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어디 금융회사에서 뭐 잡지를 하나 고령화 관련 잡지를 만드는데 이제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2010년, 11년부터 했으니까 그동안 이제 한 10년 흘렀네요. 10년 흘렀는데 제가 뭐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아까 이 책에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현장 이야기가 들었다는 거니까 이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은 그죠? 그 말 하시려고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잡지를 만들면서 고정 컬럼을 쓰다가 계속해서 이제 일본의 그 고령화 흐름을 전달을 해주려고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가 그게 한 5년 정도 모아져서 초고령 사회 사실은 일본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을 한 6, 7년 전에 냈어요. 네. 그게 그때가 낸 딱 해가 2017년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딱 14% 고령화 사회로 딱 접어드는 때였어요. 그때가 마침 그때 맞춰서 제가 낸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래서 관심을 받게 돼서 조금 지금까지는 그 책에 관심을 받았고요. 근데 그때 관심은 이렇게 일반 분들보다는 다 이제 이쪽 고령화 관련되신 분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 5, 6년간 이제 또 컨텐츠 쓰는 게 쌓여서 이제 그때 책이 잘 나가서 제목 거의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번에 냈는데 이번에 내보니까 좀 다른 거는 그때는 이제 그쪽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주로 관심을 받고 강연도 요청이 왔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대중화됐구나. 이게 일반 분들이 관심을 이제 똑같이 공유를 하시는구나 라는 거의 느낌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이 좀 많이 나가서 일반 분들이 사주셔서 이렇게 책이 예전보다 많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 책이 어디서 다 팔렸네 했는데 여기다 다 갖다 팔아놓으셨네요. 그래서 지금은 또 관심들을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지금 관심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뭐 방송사든지 뭐 이런 데서도 사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방송사 PD도 나이도 먹고 이제 자기도 은퇴한 나이가 되고 이러니까 다 이쪽에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본의 이제 고령화 또는 은퇴 시니어들 사회 그 모습을 뭐 어떻게 뭐 체계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고 제가 이게 딱 이렇게 그 서치해보고 공부해보다가 제가 이제 그 글감을 찾는 곳이 몇 곳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찾아서 제가 이거는 이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거를 계속 찾아서 전달을 했고 그게 이제 모아둔 게 이 책이고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책을 보세요. 그리고 책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이 말씀 나눌 때 몇 가지 한 게 있어서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일본의 뭐 정책적 대응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이미지로 고령 사회는 어떤 이미지겠구나. 우리 앞으로 한 10년 뭐 많게는 15년 있으면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이제 그 느낌을 좀 받아가시면 어떨까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와버렸어요. 이거 예전에는 이거 오래 써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같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빨리 와서 아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노래 그 들을 때는 분위기가 좋텐데 그러니까 저도 꽃밭에서 노래를 한 곡 하고 할까요? 예,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가끔 이거를 이제 많이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은 요즘 자주 가보시죠? 저 시계 혹시 있으세요? 예. 오케이. 오, 큰 시계 잘 보이네요. 오케이. 예.
그 일본에 가면 이 건널목들이 일본은 많아요. 혹시 일본 가보시면 지하철에 나라긴 하고 기차에 나라긴 한데 이 건널목이 많아서 도심 곳곳에 이 건널목이 있거든요. 건널을 가는데 2007년에 어떤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여기 치였어요.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철도회사 여기 사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기사하고는 이 철도회사에서 제가 말해도 이게 이게 아구가 안 맞구나. 어쨌든 이 철도회사에서 이 가족들한테 가족이라고 하면 부인하고 장남한테 이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는 이제 그 뭐죠 내용 증명이 왔어요. 내용 증명이 와가지고 내용 증명 와서 그때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내용 이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고 그 이유는 이게 할아버지가 그때 너희들이 잘 관리를 안 해서 할아버지가 치여서 이 기차를 이 사람이 기차에 치이면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 피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 뜯어 수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80년대 제가 80년대 그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요즘 지하철 가면 다 이게 지하철에 막아 놓잖아요. 그 안전 그게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거였고 그때 왜 그랬냐면은 이게 연말 되면은 12월 그때 되면은 이제 빚 못 갚고 이런 사람들이 지하철에 막 투신하고 그랬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투신 못하게 막기도 하고 또 하나는 투신을 하면은 그 수리비를 가족들에게 물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 별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사고가 났고 예, 날라오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내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9년간의 제가 침해 재판이라고 했는데 2007년에 시작이 돼서 1심, 2심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인데 일본은 최고심인데 그래서 9년 동안 2016년 그죠? 2016년이죠. 2016년에 이제 판결이 났고 그래서 1심 2007년이 1심이니까 2007년이 일본에서는 이 고령화가 이제 초고령사에 들어간 해인데 2017년에 1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났을 것 같으세요? 1심 결과가? 제가 강의를 이곳저곳 해서 하니까 다 들으신 분, 똑같은 거 들으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1심에서는 재판부가 가족들한테 손해배상을 그대로 하라고 이제 그 철도회사 손을 들어줬었어요. 철도회사를 들어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은 일본이 초고령사에 들어가서 이 소위 말하는 치매 인구가 지금은 이게 치매 인구를 정확히 카운팅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잘 안 밝히니까. 근데 일본은 그래도 한 670만 명? 650만 명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한 8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치매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치매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체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 이제 운동이 항의가 일어나면서 그러면 다 집안에 가둬둬야 되느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서 이제 1심을 이제 끝나고 그런 이제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되고 2심 가고 3심 가고 이랬거든요. 이랬었어요. 이랬었는데 2심하고 3심은 제가 강의 끝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끝나고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물어볼 것 같죠? 절반은 그냥 갑니다, 다들. 저도 가고. 일단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계속 있었고요. 이제 빨리 이제 진행하면은 저는 이제 고령화 하면은 이 두 가지 팩트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건데 이게 왼쪽은 한국의 숫자고요. 오른쪽은 일본의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매칭이 되는 게 19, 29, 58, 47이에요. 19, 29는 뭘 숫자를 이야기하는지 탁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19년, 19년 고령사회에 따지면 네, 2019년 은퇴하는 시기 58세. 아니면 초고령사에서 고령사에서 고령화사에서 초고령사에 가는 시기. 우리 김 박사님, 교수님이시. 그래서 이게 잠깐만. 오른쪽으로 와야죠. 이게 한국의 고령화율이고요, 일본의 고령화율이에요. 이게 비교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늙었냐는, 우리는 전체 인구 100명에서 19명이 고령자고요. 저는 노인이란 말 안 쓰는데 6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고령자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저는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화율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따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10명 중에 100명 중에 29명이 이제 65세 이상 인구인데, 이거는 남녀 평균이에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성분들이 헐 나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지금 33%가 넘을 거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 부분은 그만큼 이분들을 케어해야 될 상황이 이제 많이 있다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딱 마치셨는데, 이 개띠 58년 개띠하고 이 일본은 47년이라고 써놓은 거는 우리나라가 55년부터 73년까지가 이 베이비 부머예요. 물론 2차까지 하면은 73년생까지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좀 다르게 47년부터 49년 이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태어났어요, 아가들이. 그 숫자가 그때는 태어날 때는 한 800만 명이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분 빼고 하면은 지금도 한 700만 명 이상 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쭉 지금 일본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김경록 대표께서 60년대생이 온다라고 최근에 냈는데, 그 60년대생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들도 이렇게 쭉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를 이끌어 오면서 은퇴하면서 이제 저성장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랑, 이게 두 개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요거는 고령화가 그렇게 되면서 우리들이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요 밑에 부분은 이 노인들은 고령자들이긴 하지만 이 베이비 부머들은 신인류라고도 할 정도로 시니어들, 새로운 인류여서 이 은퇴하고도 30년을 이렇게 젊게 맨정신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이어서, 이게 이제 이 두 개 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인구 중에서 이렇게 고령자가 많이 있는 거랑 은퇴하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고령화의 큰 두 가지 축이라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숫자를 항상 이제 앞에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빨리 하면 재밌는 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일본이 원래부터 엄청나게 늙은 나라인 줄 아시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게 일본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벌건 게 없죠. 예. 요 빨간 게 일본이거든요. 요 기울기가 이 가파른 게. 근데 일본이 여기 보시면 2000년도예요. 일본이 2000년도에 전에는 이게 고령화율이거든요. 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였어요, 사실상. 요거는 다 이제 서부 유럽 나라들, 북유럽 뭐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여기 2000년도부터 축 치고 올라와서 이 기울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는 서구 유럽들은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서히 고령화 됐다는 이야기고, 여기고, 일본은
이게 처음에 젊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 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라졌어요? 일본이? 그죠?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인들 고령화들의 비율이니까 밑에 모수가 줄어들면 이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더 저출산 빠르게 이렇게 애를 안 낳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근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다른 아시아들권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요 일본이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고령화율에서는 넘어설 수 없다라고 다들 예전에 전문가가 그랬었는데, 2045년에 이 어디겠어요? 이 녹색이 한국이 뚫고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 강의를 강의를 했으니까 2010년 한 7, 8, 10년 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뭘 자료를 갖고 있냐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 한국 이렇게 바꾼 거, 일본어로 한국어로. 근데 저거는 똑같은 거 이야기예요. 요 파란 게 일본이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게 전혀 다르잖아요. 제가 한 7년, 6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썼는데 요게 보라색 네모가 한국이거든요. 2060년이 돼도 절대 일본은 못 이기게, 이게 UN 그 자료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유가 0.67 뭐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다른 나라도, 중국도 엄청나게 빨리 따라오고요. 이게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는 이제 조그만 나라가 상관이 없어요. 이 인도 뭐 이게 굉장히 빨리 따라와요. 그래서 한중일이 그냥 세계에서 고령화율을 꽉 잡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뭐 이게 이렇게 천천한 거랑 뭐 빠른 거랑 뭐가 문제냐 이게 하실 텐데, 이게 고령화 이렇게 빠르면 이 대처가 잘 안 돼요. 대처가. 천천히 오면은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빨리 오면은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대처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들이 생겨나고, 지금 그거를 일본이 제일 앞서서 지금 폭풍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받고 있어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출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령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신문에서 어디 답을 내려고 하는데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이거를 어떻게 답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시행착오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요즘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과제 선진국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류가 맞닥뜨리는 과제를 제일 먼저 앞에 서서 자기들이 이거를 경험하고 있으면 이거를 잘 자기들이 노하우를 짜내면은 나중에 이거를 자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황이어서 지금 맨날 뭐 3.15 꼬그라지네, 4.1 꼬그라지네, 이거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요양의 서비스를 잘 개발을 해서 중국에 팔아먹으면 우리가 대박이 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이게 대응을 하는 거죠. 맨 문제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저출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행이네. 그리고 이 몇 가지 포인트만 이제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고령 사회는 여성 시대예요, 여성 시대. 남자들은 여기 몇 분 이쪽에 몰려 계시네. 쓸모가 없어요, 솔직히. 하등해, 진짜. 맞아요? 이게 이제 인구, 뭐 다른 이제 질적 문제보다도 양적 문제도 보면은,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오래 사시다 보니까 고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분들이 훨 많아요. 80세 이상만 돼도 2대1 정도로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인구가 많아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회적 이 정책이든 서비스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이 일본 요양원을 2년 동안에 8번에 걸쳐서 한 20분씩 모시고 제가 투어를 한 8번 했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도쿄에 대부분 이제 뭐 여러 군데를 가보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 있어요? 있어요. 잘 봐보세요. 있어요. 네? 여기는 많은 거예요. 여기 한 분 계시죠? 여기 한 분 계시고 여기 한 분 계시고 여기는 그나마 2명이나 있으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을 위해서 남자 화장실을 만드는 게 이 효율적입니까? 아, 그렇죠. 제가 이제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도 여성 위주로 시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비싸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유니트 케어라고 그래요. 여기 요양하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니트 케어라 해서 2011년부터는 법으로 1인실만 만들도록 돼 있어요. 요양원을. 일본 가면은 4인실, 6인실 있는데 이거는 2011년 이전에 만들어 놓은데. 근데 일본은 2011년보다는 요양원이나 이게 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유니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한 아파트에 우리가 한 9명 정도 방을 각각에 쓰고 최대한 집같이 하는 이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가보면 부러울 정도 선진적인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일본이 그래서 빚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이제 각각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전같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뭐 여성 위주로밖에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고령화하면 시골에서 다 노인들이 시골 노인들에서 굉장히 시골은 고령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우리가 전라남도나 저기 경상남도 이런 데가 고령화가 이제 많이 되긴 했어요. 수치나 이런 거는. 근데 그분들은 인구가 작잖아요. 고령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대응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제가 이제 옛날 자료긴 한데 2010년에서 25년까지 고령자 인구가 어디서 늘어날 것인가라고 해놓은 분석한 건데 이게 보시면 다 수도권이에요. 이게 당연히 인구가 많은 데서 이제 이렇게 고령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우리 체크 포인트냐면 조그만 데 사시는 분들이 고령화 되면은 요양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다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기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사신 분들이 다 고령화가 되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울에 인구 많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들의 대응하는 인프라가 빠르게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일본에서는 개호 난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간병 난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발생할 수가 더 많이 있는 게 이제 도심에서의 고령화율을 체크를 해봐야 할 포인트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일본의 아까 65세 이상 인구를 다 고령화율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65세부터 74세를 전기 고령자라고 하고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해서 분리를 해요. 왜 분리를 하냐면 65세, 75세는 케어가 그렇게 없어요. 건강하셔가지고. 이게 사회적 돌봄의 인프라가 이렇게 필요 있는 분이 아니신데 이 정도에 넘어가시면 이제 굉장히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일본은 2018년도에 이 숫자가 역전이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정체 고령자 중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일본은 후기 고령자만 의료보험을 2010 몇 년부터는 후기 고령자만 의료보험을 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섞이면 여기서 많이 잡아먹거든요. 보험료를, 사실 의료비를. 봐줄까요? 여기 보면 1인당 간병비를 보시면 75세 이상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간병비보다 90세 이상이 되면은 9배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10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세 이상 인구가 일본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교수 같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인구가. 10,000명이나? 65년도에는 165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서 혹시 보시면 총리 대신이 100살 넘는데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상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빨간 이 옷 입고 그래서 건강하다고. 근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거를 상을 은으로 줬거든요. 은수저 오래 산다고. 은 쟁반이었구나. 이거를 줬어요. 진짜로. 매번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예산 너무 많이 든다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본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크게 뭐 정책적으로 제가 이게 머리에 담아 주실 거는 예전에는 이 노인에 대한 돌봄 이거는 국가에서 일본에서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행정 쪽에서 이 복지, 이 시해 이렇게 하는 그거 차원에서 대응을 조치를 했다가 일본이 2000년대에 우리나라 소위 말하면 개호보험이 뭐죠?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이잖아요. 이거를 도입하면서 이거는 자기 돈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돌봄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였다가 이때부터는 내 돈 내고 하니까 권리에서 이 보험의 서비스를 받는 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때부터 사실 이 소위 말하는 이 복지 시장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기 돈 갖고. 그게 우리나라는 언제 장기요양보험 도입했대죠? 어떻게 아세요? 7월 1일까지 아세요? 거기 관계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도입이 됐는데 이건 저는 굉장히 기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8년 만에 일본 거를 똑같이 우리가 도입을 했다고? 이거는 잘 모르시는데 이게 일본은 한 40년 걸렸거든요.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절름발이의 장기요양보험이긴 했지만 그래도 도움이 돼서 지금 저희 아버님도 지금 전동 침대 하지 요양사 부르지 이게 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하고 여러분들 다 지금 내시는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장기요양보험 다 내시잖아요. 장기요양보험. 근데 그거 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본은 40살 이상만 내요. 따로. 장기요양보험을. 왜 40살 이상만 내냐면 그 40살부터 부모님을 케어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 취하다 보니 40살 이후만 이게 설득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조용히 그 전기세 KBS 수신료 넣듯이 싹 거기다가 건강보험에 넣어버렸잖아요. 처음에 6%인가 해서 지금은 1.2%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제 권리로서의 여러 가지 하고 있다가 일본이 2025년 내년이네요.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으로 이거를 대응하겠다 해서 이 간병을 이제 아예 사회가 따앉겠다. 라는 이제 이 구조로 가고 있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2008년 따라가고 2025 이거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건데 뒤에 보여드릴게요. 혼자 혼자 노인이 살고 계시면 이거 의료 이 체제가 아프면은 병원에 갔다가 다시 통원해서 입원에 돌아오시고 나중에 또 이제 요양원에도 잠깐 쉬어야 될 상황이면은 요양원 갔다가 다시 이제 괜찮아져 집에 돌아오시고 혼자 계실 때 여러 가지 생활 지원 체제가 이걸 받쳐주고 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일본이. 어떻게 만드냐? 중학교
인구 10,000명 단위로 나눠가지고 지역을 요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요 체계를 만들려면은 여기 계신 분이 병명 뭔 약 먹고 뭐 어디 아프고 이런 거를 다 이쪽에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하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분이 혼자 있어도 요양원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 체제를 만드는 게 아까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고, 우리나라도 이건 커뮤니티 케어. 우리는 처음에는 커뮤니티 케어를 하다가 영어 하면 안 된다 해서 지역 통합 돌봄으로 이게 바꿨던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장 이게 사실 일본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커뮤니티 케어를 발표를 하면서 요것만 딱 빼고 그대로 사진까지도 그대로 해가지고 발표를 장관이 했었는데, 이 체제를 누가 관리를 할까요? 가족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사니까. 요게 일본은 케어 매니저라는 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케어 매니저가 각각의 1인에 한 명씩 이 체크를 해줍니다. 이 플랜을 짜줘요. 당신의 지금 몸 상태는 이러니까 여기 주에 한 번 갔다 오고 여기 3번 갔다 오고 여기 이런 거 보자 해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는 이 체제를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안 써놨네? 2025년까지 이거를 만들겠다고 2010년부터 한 15년 동안 지금 여기다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한 번씩 물어보면 택도 없다고 일본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체제가. 왜 2025년에 이거를 만들려고 했냐면, 아까 그 밑에 제가 보여드린 47년, 48년 이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2025년이 되면 다들 75세 이상이 넘어가요. 그럼 이 인간들 800만 명, 그 700만 명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는 아니겠죠. 뭐. 상당 부분이 이런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2025년도를 목표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큰 흐름에서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빨리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어떻게 사회들이 일본 사회에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받쳐주고 있는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사례를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가 고령화의 솔루션이다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편의점이 이 하나의 지역의 인프라, 생활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 파는 걸 떠나서 오른쪽이 이 케어 센터예요. 이게 사진 붙여놓은 게 아니고 이게 케어 센터 옆에 있고, 여기서 이제 아침에 사랑방 같이 지내다가 여기서 다양한 이제 물건을 사서 집에 돌아가시고, 소위 말하는 지역의 이제 인프라 같은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생활 지내시고, 여기에 상주 이렇게 직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거냐면, 어디죠? 왜 여기다 그랬어? 여기가 그 편의점에 로손이라고 있어요, 일본은. 로손인데, 여기는 이제 아예 자기들이 케어 로손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이걸 매장을 막 늘리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생활의 인프라인 거예요, 지역에. 그래서 심지어 이제 편의점 난민이란 말까지, 일본의 난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편의점을 걸어서 500m 반경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 편의점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편의점이 난민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편의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2011년도 일본이 도호쿠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그나마 그 괴멸되는 상황을 받쳐줬던 게 편의점이라고 해요, 고령자들. 여기서 일본 편의점에 가면은 이거 행정 복지센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다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가사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세밀하게 아까 혼자 사시는 그 분들을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더스키니라는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이 시장이 커져가지고 상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우리나라도 또 투자하시려면 이 가상대행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커지고 있고요. 이거를 뭐 여성분들이 더 재밌어 하시는데 그냥 어떤 가사를 받고 싶은지 했는데 보시면 주로 이제 청소 힘든 거기도 한데 뭐 밑에 보시면은 그걸 넘어서서 뭐 반려동물부터 뭐 예금, 입금 다양한 별의별 이게 다 이 서비스가 이 세밀하게 이제 제공이 되는 그게 많이 그런 서비스가 이제 혼자 사신 노인들을 받쳐주고 있고 뭐 세콤의 경비회사도 경비만 원래 보완하려고 갔다가 가면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보완은 됐고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그쪽의 부분에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요리 같은 그 업체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고령자들 살기 위해서 혼자 사시는 부분도 있는데 일본의 트렌드는 이제 그 집합 주택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단지 이런 거가 아니고 각각 따로 똑같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각각에 사시는데 예를 들어 5층이면은 3, 4, 5층에는 각각에 사시고 1층과 2층, 3층은 공유 시설을 갖는 그런 주택들이에요. 컬렉티브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같이 하면서 요리도 같이 하고 리빙룸에서는 육아와 이 간병을 서로 쉐어를 하고 이게 제가 이게 보면은 결국은 해답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과거로 회귀 안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쟤는 물론 거기에 IT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공동체 이게 다 품앗이거든요. 얘들을 보면은 지역사회 중심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대한 요양원을 만들어도 요양원의 1층은 다 그 지역사회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단순히 요양원을 따로 요양원들이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분들도 다 곧 있으면 들어갈 거잖아요. 지역사회.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 생활하든지. 그래서 이 같이 지역사회 개방을 해서 이거를 지역 개방형 뭐 요양원 주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대안주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뭐 요즘 이제 고독사 잠깐 말씀드리면 고독사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있는데 고독사가 혼자 죽는 게 고독사가 아니고 혼자 돌아가시는데 발견이 굉장히 오래 또 보통 한 달 정도를 잡는데 그럴 경우에 되면은 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이렇게 영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처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임차인들이 안 받아요. 고령자들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이 고독사 보험을 누가 듭니까? 드는 사람. 가족이나 이 스스로가 아니고, 그래서 임대 경영 지원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걸 들어놓으면은 뭐 그래 들어오세요. 나중에 보험으로 다 처리되는데 그걸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제가 그냥 임대 경영 지원 서비스라고 붙인 거고요. 뭐 이런 대응들이 있고 제가 아까 치매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치매는 큰 키워드입니다. 예,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치매가 예전에 치매가 물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나이가 들으니까 치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젊은, 치매도 있긴 하지만, 85세가 넘으면 한 40%가 치매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령 사회가 아니면은 치매가 큰 문제가 될 필요가 없었죠. 물론 이제 있는 분도 계셨지만. 근데 이게 이제, 치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일본에서는 이거를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아까 뭐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오픈하자. 이걸 함께 하자. 지역사회, 가족들도. 그래서 그 모토로 이제 가다가 치매 카페를 일본의 그 정부가 전 지역 지자체 기초단체에 만들자 해서 일본이 지금 한 8,000개 정도 치매 카페가 있어요. 치매 카페에서는 뭐를 하느냐? 치매 가족들과 뭐 치매 환자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하게 서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고자 치매 카페 정책을 일본에서 폈고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잖아요. 아시죠? 이거 스타벅스 이제 스타벅스랄지 맥도날드에서 지역 사회에 있는 지역 사회의 이제 공원 차원에서 치매 카페가 여기 지자체 이런 데가 아니고 지자체 이게 어디 공공단체 한 사무실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가고 교류가 안 돼서 이런 이제 핫플레이스 이제에서 뭐 이벤트를 하고 이러면 이제 그 지역 주민하고 함께 위드 치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치매라는 치매가 없어진 지가 꽤 됐어요. 2004년일 겁니다. 2004년부터 치매라는 용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치매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그것 때문에 이 정책적 대응의 효과가 안 좋아지고 근데 원래 치매 전에 우리 치매 전에 뭐 쓰신지 아세요? 치매 전에 우리가 치매라고 말하기 전에 노망이었잖아요. 일본이 딱 그랬어요. 일본이 복해라고 하는 편인데 그게 치매라고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이 시일이 걸려서 만들었고 근데 이제 치매가 어리석을 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인지증이라고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우리도 제가 아시는 분 요양 거기 그 대표님이 그 치매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만드는데 자기가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도 지금 이거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전에 바꾸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국가 치매 책임제라는 정책을 이렇게 국가가 치매라는 단어를 써버리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어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치매가 이제 그래서 함께 하고 같이 하고 바로 주변의 일이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뭐 상징적인 사례가 일을 하세요. 이제 이 환자들도 여기는 이제 혼다 가스에서 하는 세차장 체인인데 여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요양원 분의 치매 그 입주자분들을 거기서 아르바이트로 쓰는 이제 이런 것도 보이고 뭐 치매가 거의 이제 인지증 이 치매가 일본에서 인지증은 그냥 함께하는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냥 뭐 젊은이들도 다 치매 교육 받고 학교에도 치매 교육이 있고 초등학교 뭐 이런 데도 일반적인 이제 이건 이제 하나 이제 최근 걸 갔다 왔는데 이게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에 이 심심하게 이제 계속 계시는 안에서 이제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도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이슈가 돼서 칼럼을 하나 쓴 게 이건데 요즘에는 이거가 이제 우리 산토리 거기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무슨 프로젝트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이 말은 우리 이제 프로축구의 응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TV 보면서 응원도 하고 실제로 매장 거기도 가서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 활기가 차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는 책에 안 들어있던가? 아 그래? 예.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키워드는 저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기술이 나와서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쉽게 이제 그 일본에서 하는 게 로봇이 일본이 강한데 일본에서 로봇이 8가지 분야에서 이 수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일 힘든 배설, 뭐 이동시키는 거, 이송 옮기는 거, 뭐 인지 뭐 이렇게 해서 한 8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데 뭐 이런 배설 이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기저귀 비대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세척하는 이런 기술 뭐 이런 이송을 하는 이게 일본의 10월하고
10월에 동경에서 HCR이라는 복지산업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고령복지기구의 최첨단의 물건들이 다 이제 전시가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 코엑스 전관을 다 통틀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원래 침대잖아요. 누워 계신 와상 환자분을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들고 막 이제. 그러면 이 중간이 이렇게 나눠져서 리모컨으로 하면은 이게 휠체어가 밖에서 바로 이동하고 뭐 이런 하여튼 기발한 것들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오사카 베리어 풀이라고 거기도 열렸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이제 기술들이 이게 이제 저고요. 이때는 좀 젊었었는데. 네. 이게 제가 아까 한 8번 일본을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박람회학과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요양원들 직접 찾아가 가지고 봤는데 실제 일본 요양원들의 이런 이제 이 욕조는 이제 휠체어가 그대로 들어가는 욕조거든요. 이게 그 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요양원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게 한 번씩 이거네. 이런 흐름을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기술이 고령화 접속하다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제 그게 주로 IT 물론 IT로 해서 가지고 지금 고령화 문제를 풀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IT에 좀 이렇게 많이 플랫폼 이런 데 또 좀 이제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거 심지어 이제 간병 로봇의 일본에 이제 현장을 갔는데 여기 이제 시범 도쿄에 이런 시범 기술들이 이제 접속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시범들이고요. 이게 제가 그 전체적으로 돌봄이나 이 커뮤니티 케어 또 이 공동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서비스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한 5분만 하면 이제 제가 그 밑에 그 젊은 또한 신세대의 고령자들의 그 이 신고령 문화를 어떻게 창출하냐는 것도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실 건데 제 이제 키워드는 제가 이제 뭐 다른 키워드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키워드는 그냥 자기 몸이 허락할 때까지 평생의 현역 이게 꼭 뭐 직장을 이야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일거리를 가지고 평생에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의 흐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물건이나 이게 소유보다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잘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일본들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종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종활은 마지막 가는 길을 스스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일본에서는 종활이라고 하고 일본은 이렇게 활자를 많이 붙여요. 시간을 이렇게 잘 쓰는 거를 시활이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 세 번째는 키워드가 모든 걸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하는 게 또 키워드예요.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거 이제 대표적인 거 뭐 한두 개만 하면은 그냥 뭐 어디 가서나 이제 접객을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 현역하시는 분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일본은 정년도 70세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늘리고 있고요. 이런 모습하고 또 하나 이제 그 NPO 법인은 여기가 사실 우리 신 대표님도 사실 NPO 법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돌봄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소위 말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들이 이거를
십시일반 이렇게 자기들이 개발을 이게 제안을 해서 받기도 하고 또 이 어떤 지자체에 그게 있으면은 그거를 받아서 수행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중간에 연결해주는 중간 코디네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MPO 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MPO긴 하지만 사실 법인을 통해서 사회적 어느 정도 창출을 이윤은 아니지만 이게 그 수익을 창출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일본이 이게 처음에 23개였다가 지금은 전체 5만 개까지 이제 늘어났고요. 이 5만 개 사회적 기업, 소위 말 MPO 법인의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시니어들입니다. 시니어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액티브 시니어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아니, 지역 참여 활성화라는 그걸 주제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게 이 일본의 MPO 법인 분석한 거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 MPO 법인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평생 현역 차원에서 이 지역 문제 해결이 대부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뭐가 안 되냐면 이런 체계가 쉽게 제가 이게 생각이 있으면은 바로 하고 또 실제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돼 있으면 다 많이 하실 텐데 아직 그 체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법으로도 저는 이번 회기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국회의원들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법안이 활성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게 예전에 사회적 기업 그러면 이제 그 이념적인 이제 이게 좀 있어서 시각이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은 이제 이 지역 사회 문제를 이런 사회적 기업이랄지 이들이 풀어 나가야 되고 거기에 시니어들이 평생 현역의 하나의 그 거점으로서 활용을 하는 게 실제 일본은 거의 그러고 있고요. 그것도 저는 이게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는 거고 우리 신 대표님이 솔선수범하셔서 지금 선두에서 지금 실현하고 있어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학습 공부하는 거 이거 유학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어른들의 유학이라고 이게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의 유학이라 해서 소위 말하는 대학교 어학연수 갔던 거를 이제 시니어들이 하는 이제 그런 거. 근데 이게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대학생이 돼서 커리가 1년에서 2년짜리예요. 다시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학창 시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세컨드 스테이지라고 1년 코스에서 다시 이제 학창 그 코스를 듣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커뮤니티도 생기고 여기에서 또 비즈니스도 또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시활 차원에서 굉장히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즐기는 모습도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 어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본에서 한참 뽑을 때 그 어디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춤추는 게 있는데 그 짧은 치마 입고 단에 올라가 하여튼 일본 때 제일 뽑을 때 그게 일본 법을 꺼지면서 싹 없어졌는데 다시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예전의 추억도 굉장히 초고령사의 시니어 비즈니스의 키워드거든요. 추억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 남녀의 만남을 이제 주관하는 이런 이벤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활이죠. 또 혼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도 있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있고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있고 기발한 이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은 50대 60대 독신 남녀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하지만 어쨌든 간에 독신 남녀 남자 여기 14명씩 하는데 참가비가 왜 남자는 5,000원이고 여자는 3,000원이냐고. 이거는 진짜 나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데 이 종활은 아까 이제 모든 거를 이 자녀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일본은 그래서 이 지역묘 다 이제 문 닫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묘지 여기 다 정해 놓으셨죠? 안 정해 놓으셨어요? 빨리 하세요. 근데 일본은 이제 수목장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수목장에 여기에 이 둘러서 이렇게 자기 낙고람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나무에 같이 묻힐 예정인 분들을 여기 낙고람에서 이제 커뮤니티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거기 이제 묻힌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묘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이 커뮤니티 만들어서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막 생겨나고 있고 이상하지는 않는.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 장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트렌드고요. 이 수의가 요즘 저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의도 이제 자기가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자기의 인생의 트렌드를 컨텐츠를 갖다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준다거나 요즘에 이제 지역에 묘지를 두면 안 되니까 이걸 해서 일본은 거의 굉장히 이게 이제 많이 생겨나고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일본에 여기를 견학을 가는데 이쪽에 타워형의 낙고람을 이제 많이 도심에 만들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한 6, 7천 개 들어간대요. 6, 7천 개 여기 들어가지고 입장할 때 요 카드를 여기다 대면 어디 3층에 몇 호가 아니지. 거기 가세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그 ATM 키오스크 같은 곳에 이제 가면은 앞에가 이제 납골 문이 있어서 이게 납골함이 가서 되면 한 30초 기다리면 이 뒤에서 돌다가 거기 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차 입고할 때 번호 놓고 입고하시고 번호 놓으면 다시 나오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게 이제 도쿄 방적기가 굉장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정확히 타겟을 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남은 거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면 옆에 그 영상이 있어서 이 생전에 계셨던 이제 영상이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참배하고 가는 이제 이 도심에 이런 타워형이 있어서 우리나라 상조회사 분들은 다 여기를 한 번씩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허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허용이면 대박 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여기 이런 모습입니다. 일본에 저기 가면은 그 오늘의 키워드는 도돌이표구나. 도돌이표. 야. 맞춤형 교육인 것 같습니다. 도돌이표. 이렇게 시세이도 1층에 젊은이들이 아니고 이제 뭐 60대 할머니가 이제 계시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이온몰은 이게 한 4층 건물인데 4층 제일 꼭대기가 이런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와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문화장이에요. 뭐 여기는 펫도 데려올 수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에 가도 될 정도로 이 백화점은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갈 때 1층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배달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낙수 효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 백화점은 아침에 개장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으세요? 현대백 참고로 더현대는 10시 반입니다. 제가 더현대에 있는데 더현대 건물 근처에 있는데 10시 반입니다. 7시 개장입니다. 공감을 하시는군요, 다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노인들은 노인들, 젊은이들 젊은이들 아니고 키워드가 여기다도 제가 써놨는데 젊은이들하고 노인들이 이게 한꺼번에 이제 노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연령층이 교집합이 이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젊은이들과 이 같이 하는 모습을 이제 점점 그렇게 방향 흘러가지. 뭐 노인들은 요양원들을 가다 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요양원이나 고령자 주택에도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할인.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서 그것도 잘 체킹을 해야지. 우리 요즘에 무슨 뭐 규제 완화한다고 실버타운 완화한다고 고령자들 잘 주택 지어놓으면 실버타운 잘 지어놓으면은 많아야지 고령자들이 이렇게 좋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마치 규제 때문에 실버타운이 안 생겨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뭐 규제 완화하는데 들어가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실버타운 다 고령자들만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디테일한 게 없이 그냥 때려짓고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이제 담론들이 참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고령자 사회든 초고령 사회든 시니어 비즈니스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한 무대기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야 똑같이 하고 머리 이렇게 돌리고 다니면 다 똑같이 머리 돌리고 이렇게 다니고 똑같이 흉내내고 이런 게 거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 만들면 당사가 되지만은 고령자분들은 60평생 살아가지고 자기의 그 고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대응이 안 되면 시니어 비즈니스 안 될 거고 정책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오늘 결국은 1시간 했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좀 자유롭게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좀 해주셔도 좋고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소회도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받고 마치고 책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셔도 되고 사인 받고 싶은 분들은 또 사인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편의점 안에 그 식용 케어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개인이 이렇게 다 설치가 운영하는 건가요? 아, 개인이 아니고 그 회사는 이제 로손이라는 회사에서 그 지자체하고 손 잡고 거기에 지자체의 간병센터를 거기다가 내는 건데요. 일본은 아까 제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거점이 지역 포괄 케어 센터가 지역에 딱 거기 가면 다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지역 포괄 케어 센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지자체에서 관리를. 거기에 이제 간병 직원을 파견을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거를 로손이 지자체하고 손 잡고 콜라보 하자. 로손이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개인이 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여기서 뭐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이 지역에 구청에 센터가 있고, 여기에 그 지부 같은 거를 이렇게 파견하는 거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냥 GS 펜실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이런 형태로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거 책 내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때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아직 그때는 이제 아직 고령화율이 아직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많이 편의점 비즈니스 쪽에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간병센터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편의점 하면은 젊은 뭐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컨셉이 바뀌는 거고 물건도 여기는 없는데 여기 케어로선의 편의점은 이 간격도 넓어요. 여기에 이제 휠체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식품들도 그냥 반조리 식품들 이런 거, 또 건강식품들, 저염식품들 이런 거 많이 있고. 아예 그냥 생활 다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난민이 아니고 이게 없으면 난민이라는 이야기 할 정도는.
선생님 저는 질문이 오늘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쪽도 있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옛날 우리 방식의 그 마을 도심의 마을 사람과 커뮤니티, 예. 그러니까 동네에서 마을 사람. 근데 이제 주거 문화가 도시와 농촌이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 일본은 지진 때문에 고층 주거 문화가 도심 아니면 이렇게 좀 널리 낮은 집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 저런 거 되게 와닿고 2층 뭐 개방형 아까 주택 같은 거. 근데 저런 게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그 너무 도리에 궁금하게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떨지.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파트에 지금 있잖아요. 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구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도심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시골에서는 이 얘기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시골은 이제 시골대로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일본은 70이 단독주택이고요. 30이 이 집단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집단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그 토지가 좁아서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일부러 만들려고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지역사회가 아니고 단지사회여서 제가 이제 지역사회가 고령사회의 답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교수님이 건축 부동산 교수님이 우리나라가 지역사회가 어디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일본은 지역사회가 좀 있어요. 느낌. 예. 아까 이제 자기 지역. 근데 우리는 지역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저기 그러면은 어디예요? 어디 분당이 어디 거의 성남이 지역사회고 그러면 분당하고 분당 거기 아파트 단지하고 그 옆에 하고 그게 지역사회가 되느냐? 목동도 1단지, 2단지도 지역사회가 합쳐지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단지 사회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아파트에서도 서로 이게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앞집 사람도 모르고. 근데 잘 그거를 활용을 하면 이 인프라는 우리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단지 문화가 개념을 좀 하니까 지금 현재 단지 내에는 되게 문화시설 위주로 들어가 있고 편의시설인데 그게 이제 약간 고령층이 근데 그거 생긴 데 있어요. 네, 있어요. 거기에 고령자들을 위한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 고령층들을 이게 하는 데가 이제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그 전문가 그 부동산인데 교수 어디 물어봐도 답변을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단지 문화가 소위 말하는 아까 그 지역 포괄 케어 같은 그 시스템으로 저는 가능할 것 같은 게 이게 요즘에 다 저기 1층에서 관리실에서 이게 이야기하면 다 전달도 되고 거기 상황도 체크가 되고. 근데 오히려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좀 막막하게 느꼈는데 저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한가운데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뭐 스포츠, 골프, 도서관 이런 것만 있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지금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 어르신들이 그 바깥쪽에 벤치 같은 데에 많이 몰려 계세요. 근데 각자 지금 들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분유회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쪽에서 이제 주민 자치니까 그 안에서 이런 문화가 보급됐으면 지금 뭐 골프, 헬스, GX 센터 그 몇 개 있잖아요. 예, 다 널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하면은 좀 얘기가 될 것 같다는. 그거는 LH 같은 데서 이렇게 아예 그냥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거 한다고도 했던 것 같아요. 주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 하기는 되게 힘든 문화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답변까지 해주신 우리 김웅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